새벽 공기는 차갑게 한서연의 뺨을 스쳤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두운 도시의 거리에는 간간이 지나가는 차량들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길게 늘어섰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입가에 맴도는 하얀 입김을 애써 삼켰다. 하루 중 이 시간이 가장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7살 쌍둥이 서준과 서아 두 아이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것은 그녀의 하루를 여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그녀의 삶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았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 오전에는 식당 주방 보조,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진성그룹 본사 건물의 청소부로 일했다. 여러 개의 일을 겹쳐하지 않으면 두 아이와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다. 피곤함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마법처럼 힘이 솟아났다. 그 웃음이 바로 그녀가 이 팍팍한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진성그룹 본사 건물은 그녀가 일하는 곳 중에서 가장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수많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마치 다른 세계의 성처럼 느껴졌다.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빠른 걸음을 옮겼다. 그들 사이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은 서연은 종종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며 그들의 화려한 세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도 서연은 익숙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로비의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다. 유난히 이른 아침부터 건물은 분주했다. 새로 부임하는 CEO의 첫 출근일이라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파다했다. 서연은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녀의 관심사는 오직 정해진 시간 안에 자신의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뿐이었다.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던 그때 그녀의 등 뒤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비키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서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의 청소 카트가 여러 명의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들이 마치 왕을 호위하는 기사들처럼 한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남자, 그는 조각상처럼 차가운 얼굴로 서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한치의 감정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마치 얼음장 같아서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이며 다급하게 사과했다. 그녀는 서둘러 카트를 옆으로 밀어기를 열었다.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을 지나쳐 갔다. 서연은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잠시 후 로비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방금 전 그녀를 질책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뇌리에 박힌 채 떠나지 않았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공기,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분위기 또한 어딘가 익숙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거대한 빌딩에서 아는 사람을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저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그녀는 다시 청소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희미한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새로운 CEO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이름이 권희환이라고 했다. 미국에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이번에 본사로 발령받은 회장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의 냉정한 성격과 완벽주의적인 업무 스타일에 대한 소문이 꼬리를 물었다. 서연은 그저 귀를 닫은 채 묵묵히 걸레질을 했다. 그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아침에 마주쳤던 그 권희환이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벽 쪽으로 붙이며 존재감을 지웠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며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햇빛을 받아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정확히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아주 미세한 의문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서연을 쳐다보다가 이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떠나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다. 아니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그는 8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차라리 미워할 수라도 있었다면, 원망이라도 할 수 있었다면 덜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 버렸다.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과 약속,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두 가지고서 서연은 그가 남긴 상처와 뱃속의 두 생명을 끌어안고 홀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 권희환, 이름까지 똑같았다. 서연은 애써 부정하려 했던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저 차가운 얼굴의 CEO는 그녀가 한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그리고 그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남자였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지난 8년간 굳건하게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마음의 벽이 허무하게 허물어졌다. 그녀는 간신히 청소 도구함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문을 닫았다. 좁고 어두운 공간 안에서 그녀는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다. 어째서 지금 나타난 걸까? 왜 하필이면 그녀가 가장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다시 마주치게 된 걸까? 신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건만 그의 얼굴 한 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권희환은 알 수 없는 찝찝함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방금 전 마주쳤던 청소부를 떠올렸다. 겁에 질린 듯한 눈동자와 어딘지 모르게 처연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뇌리에 남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된 앨범 속에서 본 듯한 기억나지 않는, 꿈속에서 만난 듯한 기시감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그에게 과거는 버려야 할 짐일 뿐이었다. 특히 8년 전의 기억은
그의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흉터와도 같았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그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다시는 감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로 시선을 옮기며 애써 머릿속에 떠오른 잔상을 지워버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한참을 뒤척였다. 서준이와 서아는 천사 같은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다시금 힘이 솟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다. 권희환 그를 다시 만난 것은 끔찍한 악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녀는 그저 지금처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베란다로 나갔다. 밤의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다. 저 멀리 그녀가 일하는 진성그룹의 건물이 불을 밝힌 채 우뚝 솟아 있었다.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건물 꼭대기 어딘가에 그가 있을 것이다.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그녀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서연은 차가운 난간을 잡으며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겠다.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 한서연일 뿐이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일부러 권희환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피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시 한번 그들을 마주치게 만들었다. 서연이 복도 모퉁이를 돌던 순간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권희환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다. 서연이 들고 있던 물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쏟아진 물이 그의 값비싼 구두와 바지를 적셨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허둥지둥 걸레를 찾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앞에 멈춰선 권희환의 구두는 흠잡을 데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정수리에 와 닿는 것이 느껴졌다. 앞을 제대로 보고 다녀야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셈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냉정한 질책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과거에 다정했던 그의 모습과 지금의 냉혹한 모습이 겹쳐지면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던 사람, 그녀의 작은 상처에도 마음 아파하던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은 그와 똑같이 생겼지만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며 바닥을 닦을 뿐이었다. 권희환의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한서연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날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 사실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했다. 8년이라는 시간은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을 이토록 완벽한 타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걸까? 그녀는 쏟아진 물을 모두 닦아낸 뒤 텅 빈 복도에 주저앉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으며 자리를 떴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것은 우연일 뿐이라고.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설령 그가 맞다고 해도 이제 와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의 인생은 이제 서준과 서아 두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에 휩쓸릴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피로에 지친 눈과 옅은 기미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에 풋풋했던 한서연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결심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렸다. 며칠 뒤 그녀는 퇴근하는 직원들 틈에 섞여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때 건물 입구에 정차하는 검은색 세단과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비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잠시 후 권희환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무언가를 날카롭게 지시하고 있었다. 일에 몰두한 그의 모습은 서연이 알던 과거의 그와는 너무나도 달랐지만 서연의 눈은 그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무심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인파 속에 섞인 서연을 스쳐 지나갔다. 이번에도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얼굴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권희환이 맞았다. 그녀가 그토록 잊으려 했었던 첫사랑이자 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 권희환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새로 부임한 이후 그는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수치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복잡한 생각들 틈으로 자꾸만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을 쏟고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청소부. 겁에 질린 사슴 같던 그녀의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워버리려 할수록 그 잔상은 더욱 선명해졌다.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의 저편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불쾌한 감각만이 그를 감쌌다. 그는 결국 집중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차가운 빛의 집합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8년 전을 떠올렸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흑백이 되어버렸다. 그는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사랑 따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맹세가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마침내 이 자리에 올랐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잊었던 감정의 파편들이 마음을 흔드는 것일까? 다음 날 오후 그의 사무실에 예고 없는 손님이 찾아왔다. 명성그룹의 딸이자 그의 약혼 여인 윤채리였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으로 향수 냄새를 짙게 풍기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이환 씨 일에만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점심도 거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그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다. 그녀의 행동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이환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그녀의 팔을 은근히 떼어냈다. 무슨 일이지? 그의 목소리는 그녀에게도 여전히 차가웠다. 그들의 약혼은 사랑이 아닌 두 그룹의 이익을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체리는 그의 냉담한 반응에 잠시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 온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님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이환 씨 건강도 좀 챙기면서 일하라고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무실의 주인다운 태도를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야망이 번뜩였다. 그때 서연이 복도를 청소하며 사무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했지만 윤체리의 날카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체리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저기요. 청소는 좀 조용히 할 수 없나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화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청소부의 얼굴을 보게 되었다. 윤체리의 거만한 태도 앞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체리에게 말했다. 그만하고 용건만 말해. 바쁘다. 그의 차가운 말에 체리는 입술을 삐죽이며 서연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허둥지둥 해열제를 찾아 아이에게 먹였지만 열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다. 아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고 의식마저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잠든 서아를 이불로 감싸 안고 다른 팔로는 서준을 힘겹게 부축하며 집을 나섰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캐집어 놓았다. 서아야, 이 사람은 누구야? 서연이 묻자 서아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아빠야. 우리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렸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다. 아빠는 아주 먼 곳에 일하러 갔다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둘러댈 뿐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마음에 이미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아이들 곁에 누워 오래전 앨범을 꺼내 보았다. 앨범 속에는 8년 전 풋풋했던 그녀와 권희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지금처럼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들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캠퍼스를 거닐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며 미래를 꿈꿨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그녀는 그와의 영혼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사진을 보고 있자니 잊고 있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와 함께 갔던 바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날, 그가 졸업하면 꼭 결혼하자고 약속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다. 대체 무엇이 그를 저렇게 변하게 만든 걸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갈라놓은 걸까?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앨범을 덮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제 그녀 곁에는 그가 아닌 서준과 서아가 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녀는 권희환이라는 남자를,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기억을 마음속 깊은 곳에
다시 묻기로 결심했다. 그가 만들어낸 차가운 기억의 벽처럼 그녀 또한 그를 향한 모든 감정을 얼어붙은 벽 뒤에 가두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와 아이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며칠 동안 한서연은 권희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가 나타날 만한 시간에는 일부러 다른 구역을 청소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아니면 그가 너무 바쁜 탓인지 다행히 그와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 서연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 또한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서로의 세상이 겹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세상에 만족했다. 비록 낡고 비좁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품에 안을 때면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서준이와 서아는 그녀의 전부였고 그녀의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나 현재의 고단함은 아이들의 존재 앞에서 모두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평화롭던 그녀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이던 서준이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내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서연이 놀라 아이의 이마를 짚어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체온계는 섭씨 39도를 훌쩍 넘기고 있었다. 서준아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서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서준은 힘겹게 눈을 뜨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응급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여기저기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간신히 접수를 마치고 아들을 의사에게 보였다. 의사는 아이를 몇 번 진찰해 보더니 표정을 굳혔다. 급성 폐렴이 의심됩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일단 입원 수속부터 밟으셔야겠습니다. 정밀 검사도 바로 진행해야 하고요. 의사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폐렴이라니. 그녀는 입원 수속 창구로 가서 예상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검사비와 입원비를 합친 금액은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도 모자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납장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한편 같은 시각 권희환은 그 병원의 VIP 병실에 있었다. 진성그룹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원로 회장이 지병으로 입원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의례적인 병문안을 위해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병실 안에서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노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말을 건넸다. 그의 표정과 말투는 완벽하게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진심 어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에게 이것은 업무의 연장선일 뿐이었다. 짧은 병문안을 마치고 복도로 나온 그는 비서에게 몇 가지 업무를 지시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그의 동선은 언제나처럼 효율적이고 거침이 없었다. 그런데 소아 응급실 근처를 지나던 그의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복도 의자에 한 여자가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희미한 복도 조명 아래에서도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 여자가 자신의 회사 청소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여자가 바라보고 있는 응급병실 안을 쳐다보았다. 침대 위에는 작은 아이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른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잠시 울음을 그치고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서준이가, 우리 서준이가. 그 순간 이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히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아이를 바라보는 여자의 절망적인 눈빛돈 때문에 애원하는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마비시키는 강력하고 비이성적인 충동. 그는 이 감정이 몹시 불쾌했지만 동시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홀린 듯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아파서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는 결국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주차장으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다시 멈추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저 회사 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동정심일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과 아이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대학병원 소아 응급실이야. 거기 환자 중에 한서준이라는 아이가 있을 거다. 오늘 밤 병원비 전액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처리해. 전화를 끄는 이화는 곧바로 차를 몰아 병원을 빠져나왔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는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단순한 변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다. 그는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무표정한 CEO가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단지 한순간에 약한 마음에 휘둘렸을 뿐이라고,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라고 되뇌었다. 수납 창구 앞에서 어떻게든 사정하여 분할 납부라도 부탁해 보려던 서연은 간호사로부터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한서준 환자분 병원비는 조금 전에 전액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께서 대신 내주셨어요.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익명의 후원자라니. 그녀는 주변에 그런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려 애썼다. 엄청난 안도감과 함께 깊은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대체 누가 이런 큰 돈을 말없이 내준 것일까? 서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병실로 돌아왔다. 다행히 서준은 고비를 넘기고 안정을 되찾아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권희환. 최근 그녀의 인생에서 나타난 유일한 변수.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던 그 차가운 남자가 이런 선행을 베풀리 만무했다. 그는 그녀가 절망에 빠지든 말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터무니없는 상상을 지워버렸다.
세상에는 아직 얼굴 없는 천사들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는 편이 훨씬 마음 편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에 대한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준은 다행히 며칠 만에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아이가 다시 활기를 되찾자 한서연의 세상도 원래의 색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병원비를 대신 내준 익명의 후원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녀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했지만 그 미스터리한 친절은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빚을 진 것 같은 불편한 감정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회사로 복귀한 서연은 다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권희환을 의식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한 번 트인 신경은 쉽게 무뎌지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흔적을 쫓았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이미 끝난 인연에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미련을 갖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한편 권희환 역시 그날 병원에서의 일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익명의 기부라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청소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조각을 찾아야만 할 것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무감에 가까웠다. 그는 결국 신뢰하는 김 비서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김 비서 미화팀의 한서연이라는 직원이 있을 거야. 이완의 말에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회사의 수많은 직원 중 일개 청소부의 이름을 대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직원에 대해 알아봐. 가족관계 경력 사는 곳까지. 단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진행하도록 이화는 간결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김 비서는 그의 눈동자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윤채리는 권희환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었다. 약혼자라는 명목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그녀의 예리한 감각에 미세한 균열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최근 들어 부쩍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아졌다. 회의 중에도 아주 잠깐씩 다른 생각에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체리는 처음에는 과도한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어느 날 오후였다. 이환과 함께 회사 로비를 걷던 중 저편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가는 한서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이환의 시선이 아주 잠깐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그것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체리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질투와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체리는 흥신소에 사람을 고용했다. 그녀는 한서연의 사진을 건네며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과거, 남자 관계, 돈 문제, 뭐든 상관없어. 그녀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약점이라면 뭐든지.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설령 그것이 보잘것없는 청소부라 할지라도 싹부터 잘라버려야 직성이 풀렸다. 며칠 후 김 비서가 첫 번째 보고서를 가지고 이환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보고서는 지극히 평범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한서연 30살, 고등학교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의 정보가 이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가족관계, 미혼모 스라의 7세, 남녀 쌍둥이 자녀 한서준 한서아. 쌍둥이라는 단어가 그의 뇌리에 밝혔다. 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단어는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미세하게 흔들었다. 미혼모가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그토록 절박했던 것이었다. 이화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왜 이토록 그녀에게 신경이 쓰이는 것일까? 김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하려던 그때 윤채리가 사무실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완 씨, 내가 아주 재미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녀는 이완의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한서연의 대학 시절 학적부 사본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환과 같은 대학 같은 학번, 심지어 같은 과였다. 사진 속의 서연은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환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 어때요? 기억나요? 이환 씨랑 같은 학교 다녔던 여자래요. 아마 이환 씨를 그때부터 짝사랑했나 보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회사에 청소부로라도 들어와서 이환 씨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고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아요. 체리는 경멸과 조소를 섞어 말했다. 그녀는 이환이 자신과 같은 반응을 보이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이환의 표정은 그녀의 예상과는 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 속의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체리는 이환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이환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면 그 여자를 직접 없애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회사 내에서 서연을 향한 보이지 않는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그녀가 청소한 구역에서 일부러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다는 헛소문이 돌았다. 상사는 사사건건 그녀의 흠을 잡아내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다. 서준의 병원비 때문에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치욕과 모멸감을 삼켰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그녀는 한없이 약하고 무력한 존재일 뿐이었다. 이화는 멀리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윤채리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리고 상사에게 질책당하면서도 묵묵히 고개를 숙이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너무나도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감싸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 놓인 8년이라는 공백과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의문들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대학 시절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축제 때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이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 희미한 꿈속에서 속삭였던 것 같은 그 이름. 그는 잊고 있던
퍼즐의 첫 조각을 찾아낸 기분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권위환에 굳게 닫혀 있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젖혔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은 그의 뇌리에 박혀 있던 8년 전의 상처를 헤집어 놓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굳게 믿어왔다. 그 믿음이 지금껏 그를 지탱해온 강철 같은 갑옷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갑옷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자니 과연 저런 눈을 가진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랑을 배신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김 비서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었다. 한서연 씨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해. 특히 대학 시절과 졸업 직후의 행적을,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최근 사진으로 구해오도록.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단호했다.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지금 인생의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김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며칠 후 이완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가 놓였다. 보고서에는 서연이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휴학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서울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작은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그곳에서 쌍둥이를 출산했다는 기록이 이어졌다. 이완은 마른 침을 삼키며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첨부된 사진 파일들을 열었다. 화면에 두 아이의 얼굴이 나타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의 남자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그 자신을 닮아 있었다. 어릴 적 자신의 사진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은 얼굴이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과 깊은 눈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축소판이었다. 여자아이는 서연의 부드러운 눈매를 닮았지만 웃는 인매는 그의 어머니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전율이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충격, 혼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강렬한 기쁨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는 모든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진 시점, 그리고 약 9개월 뒤에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그의 아이들이었다.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핏줄.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지난 8년간 그를 지배해 온 것은 무엇이었나? 그녀가 아버지에게 돈을 받고 자신을 떠났다는 이야기. 그는 단 한 번의 의심도 없이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의 심장을 얼음으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얼굴에 담긴 진실 앞에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곧장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본가로 향했다. 차를 모는 내내 그의 머릿속은 지옥과도 같았다. 어떻게 감히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갔다. 놀란 표정의 권 회장 앞에서 그는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태블릿을 거대한 원목 책상 위로 내던졌다. 이 아이들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그의 목소리는 지독하게 낮고 차가웠다. 권 회장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했지만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시치미를 뗐다. 웬 아이들 사진이냐? 내게 보여줄 손주 사진이라도 되는 거냐? 그의 능청스러운 대꾸에 이환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제게 손주를 안겨줄 여자는 8년 전에 아버님 손에 의해
쫓겨났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완의 싸늘한 일갈에 권 회장의 얼굴에서 마침내 웃음기가 사라졌다. 격렬한 대화가 오갔다. 권 회장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이완이 내미는 증거들과 그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에게 한서연은 아들의 미래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윤채리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그룹의 세력을 확장하려던 그의 거대한 계획에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변수였다. 그래서 그는 직접 서연을 만나 그녀를 협박했다. 그는 서연에게 당장 아들 곁을 떠나지 않으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모두 파멸시켜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이것이 이별의 대가인 것처럼 꾸몄다. 그 후 아들에게는 그녀가 돈 때문에 사랑을 팔아버린 천박한 여자라고 거짓말을 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행동이 모두 아들과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진실은 이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인생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들었다. 그의 인생의 근간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그의 얼음 같던 가면이 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날것의 고통과 분노가 터져 나왔다.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로 당신과 나의 부자 관계는 끝입니다. 그는 증오가 가득 담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섰다. 완전히 부서지고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새롭고 맹렬한 목표의식이 자리 잡았다. 그는 정처 없이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준과 서아 두 아이의 얼굴이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녀 한서연도 되찾아야 했다. 8년 동안의 무관심과 그녀가 홀로 겪었을 고통에 대해 속죄해야만 했다. 차가운 CEO 권희환은 이제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끔찍한 결과와 마주한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차는 어느새 서연이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녀의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조용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고통받는 침묵의 수호자가 되어 자신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희환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8년 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나 설렘이 아닌 지독한 후회와 죄책감의 고동이었다. 그는 밤새도록 한서연의 낡은 아파트 앞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홀로 아이들을 낳고 온갖 멸시와 가난 속에서 그들을 지켜냈을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거짓된 배신감에 사로잡혀 차가운 인간으로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는 동이 틀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하고 화려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펜트하우스가 그를 맞았다. 그는 처음으로 이 공간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의 사진을 몇 시간이고 들여다보았다. 보면 볼수록 가슴에 구멍이 뚫리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다. 아이들의 첫걸음, 첫 옹알이 처음으로 아빠라는 단어를 배웠을지도 모르는 순간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그는 송두리째 놓쳐버렸다.
그는 그녀를 만나야 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8년이라는 시간의 강은 너무나도 깊고 넓었다. 그가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를 하고 연인이었던 척 다가서는 것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되돌릴 방법을 알지 못했다. 한편 윤채리는 권희환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깊은 고뇌와 슬픔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변화의 중심에 한서연이라는 청소부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직접 그 불씨를 꺼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윤채리는 회사에서 한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일부러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서연을 불러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 나선 서연의 앞에 채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네가 한서연이지 감히 이환 씨 주변을 맴돌다니 배짱 한 번 두둑하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러운 돈이나 받아서 아이까지 낳은 주제에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보지. 어디서 감히 내 남자를 넘바채리는 서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악담을 퍼부었다. 서연은 그녀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돈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똑똑히 들어. 다시 한번 이환 씨 눈에 띄거나 불쌍한 척꼬리 치는 날에는 너랑 내 애들까지 이 서울 바닥에서 발못 붙이고 살게 해줄 테니까. 알아들었어. 체리의 눈빛은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아이들까지 언급하는 그녀의 잔인함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권희환과 그의 세상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익명의 병원비는 친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무서운 세상으로 들어오라는 유혹의 손짓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공포의 찬물에 꺼져버렸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도망치는 것, 최대한 멀리. 그날 저녁 퇴근하던 서연의 앞을 한 남자가 막아섰다. 권희환이었다. 그는 평소의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어딘지 모르게 상처받고 위태로워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부름은 그녀에게 더 이상 다정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를 위협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다. 윤채리의 협박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다가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이화는 그녀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다. 서연아 나야. 할 말이 있어. 제발.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서연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당신을 몰라요. 제발 저와 제 아이들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쏘아보고는 그대로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화는 차마 그녀를 쫓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이 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해 증오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안에 윤채리의 협박이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다. 엇갈린 오해는 두 사람 사이에 또 하나의 높고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다가가는 것조차 그녀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이화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술을 마셨다. 후회의 폭풍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가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더라면, 아니, 그가 조금만 더 그녀를 믿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아버지의 잔인함을 저주하며 밤을 새웠다. 차가운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만이 남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잠든 아이들을 끌어안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유일한 보물인 이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야 했다. 권희환과 윤채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아주 멀리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다른 도시의 일자리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했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한서연의 절박한 뒷모습은 권희환에게 깊은 상처인 동시에 차가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단지 그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그리고 그가 속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동적인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이제 움직여야 했다.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위협들을 먼저 제거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차가운 결의로 다시 단단해졌다. 그는 가장 먼저 윤채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윤채리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를 한자리에 모았다.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회의실을 감쌌다. 이화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로 윤채리 씨와의 약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회의실의 폭탄처럼 떨어졌다. 윤채리는 모욕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사업적인 보복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권 회장 역시 아들의 갑작스러운 반항에 노발대발했다. 하지만 이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결정이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시킬 생각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는 모든 이의 반대를 차갑게 묵살하며 자신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세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다. 족쇄를 끊어낸 그는 이제 오직 한서연에게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약혼을 파기한 후 그는 본격적으로 그녀의 삶에 다가가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난번처럼 성급하게 다가서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 멀리 도망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돕는 보이지 않는 수호천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가 식당에서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며칠 뒤 서연이 일하는 식당에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다. 그는 서연의 성실함을 칭찬하며 그녀의 시급을 2배로 올려주고 가장 힘든 주방 보조 업무에서 비교적 수월한 홀서빙으로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행운에 어리둥절했지만 팍팍한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일이었기에 그저 감사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아주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완의 도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사는 낡은 아파트가 비가 새고 외풍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익명의 기부자로서 구청에 연락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시범지구로 그녀의 아파트를 추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전체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되었다. 낡은 창틀이 교체되고 지붕에는 방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서연은 연이어 찾아오는 행운에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통해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그에게 가장 어렵고도 간절한 과제였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아이들이 하원 후 동네 작은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알아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공원의 신사가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엄마를 닮아 조심성 많은 서준과 아빠를 닮아 활달한 서아. 두 아이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의 가슴 속에서는 사랑과 고통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지난 8년의 세월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었다. 아니, 반드시 되어야만 했다. 며칠 뒤 그는 조심스럽게 첫 만남을 시도했다. 서아가 아끼는 토끼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의 발밑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그는 인형을 주워 흙을 털어낸 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아이에게 건넸다. 인형이 산책하고 싶었나 보구나.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서아는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방긋 웃으며 인형을 받아들었다. 그 모습을 본 서준이 달려와 동생의 앞을 막아서며 그를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그때 서연이 놀라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례를.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화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춘 채 말했다. 아닙니다. 아주 예의 바른 숙녀와 신사인데요.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자신의 벤치로 돌아가 책을 펼쳤다. 그는 더 이상 다가서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아이들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공원에 나타나 조용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면 다가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림을 그리다 크레파스가 부러지면 가방에서 새 것을 꺼내 주었다.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며 기억했다. 아이들은 어느새 공원 벤치의 아저씨를 스스럼 없이 대하기 시작했고 서준의 경계심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자신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회사의 CEO가 왜 매일같이 동네 놀이터에 나타나 자신의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일까? 그의 행동에는 어떠한 의도도 없어 보였다. 그는 오직 아이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을 뿐 그녀에게는 단 한마디 말도 걸지 않았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녀가 알던 냉혹한 CEO와도 8년 전에 다정했던 그와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미한 기대감이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허둥지둥 아이들을 챙겨 아파트 입구로 뛰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들의 머리 위로
커다란 우산을 씌워주었다. 권희환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아파트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가 서연의 눈에 들어왔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그는 아이들을 향해 작게 미소 짓고는 한마디를 남겼다. 감기 조심해.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빗속으로 몸을 돌려 사라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배려가 남긴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희환이 씌워준 우산 속에서 한서연은 8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채취를 느꼈다. 빗물 냄새와 섞인 그의 옅은 스킨향은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다정한 배려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윤채리의 잔인한 협박과 그의 조용한 친절 사이에서 그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위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경고했지만 심장은 자꾸만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어느새 공원의 친절한 아저씨를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리는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특히 서아는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아이는 매일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달려가 그에게 자랑했고 유치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제잘거리며 늘어놓았다. 이화는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끔 보여주는 희미한 미소는 아이를 더욱 신나게 만들었다. 서준 역시 처음에 경계심을 많이 풀었다. 그는 이환에게 축구 심판이 되어 달라고 조르거나 새로 배운 곤충의 이름을 알려주며 자신의 지식을 뽐냈다. 이환은 아이들의 순수한 세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달리고 함께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냉혹한 CEO가 아닌 다정한 아빠의 그림자를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유난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뛰어놀고 있었다. 그때 이완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군요. 괜찮다면 제가 잠시 아이들을 보고 있을 테니 10분이라도 좀 쉬시죠. 그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솔직히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지쳐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그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순히 아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서준과 진지하게 축구 전략을 논했고 서아의 소꿉놀이에서는 얌전히 손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아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과 배려가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서연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져 왔다. 저것이 바로 그녀가 아이들에게 채워주지 못했던 아빠의 빈자리였다. 잠시 후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달려간 틈을 타 그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례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벤치 끝에 걸터 앉았다. 그는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서준이는 책임감이 강한 형이더군요. 서아는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요. 그의 관찰은 정확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경계심을 풀고 그의 말에 대답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아이들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대화는 서연에게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8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무심한 듯 다정한 말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서리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가 단지 아이들에게 친절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아빠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꽁꽁 얼어붙었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심장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위험한 희망이 다시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 희망의 뒤편에서는 어김없이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현실을 떠올렸다. 거대 그룹의 총수 윤채리와 약혼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막강한 아버지. 그에 비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작은 아파트와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미혼모. 그와 그녀 사이의 간격은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강과도 같았다. 그에게 다가서는 것은 결국 자신과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결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화는 그녀의 내면적 갈등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의 눈에 떠올랐던 온기가 두려움의 그림자로 변하는 것을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부드럽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공간을 주는 것이 중요했다. 그의 인내심과 배려는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도 효과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며칠 뒤 그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가지고 나타났다. 비싼 장난감이 아닌 아이들의 취향을 고려한 사려 깊은 선물이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서아를 위해서는 전문가용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를, 활동적인 서준이를 위해서는 멋진 새 축구공을 준비했다. 그는 공원 아저씨가 주는 선물이라며 수줍게 내밀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기뻐했다. 서연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선물을 받았다. 그날 밤 서연은 새 선물에 푹 빠져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때 서아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엄마, 이거 봐. 스케치북의 첫 장에는 새로운 가족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서준, 서아, 그리고 그들 곁에서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키 큰 남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공원 아저씨였다. 아이의 순수한 그림을 보는 순간 서연의 마지막 결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이성은 비명을 지르며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다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감정의 벽은 이제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다. 권희환의 변화를 감지한 권 회장과 윤채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약혼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그 미천한 청소부와 그녀의 아이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환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 원인을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비열한 무기인 언론을 이용하기로 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스캔들로 떠들썩해졌다. 각종 타블로이드 신문과 온라인 연예 매체의 헤드라인은 진성그룹 총수 숨겨둔 여자와 아이들 충격, 미혼모 청소부 재벌 3세 발목 잡나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로 도배되었다. 기사는 한서연을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권희환에게 접근한 파렴치한 여자로 매도했다. 그녀의 가난과 직업은 그녀를 꽃뱀으로 몰아가기 위한 좋은 소재가 되었다. 서연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의 얼굴과 신상은 인터넷의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기자들은 좀비처럼 그녀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다. 이웃들은 그녀와 아이들을 향해 노골적인 멸시와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아이들을 향한 수군거림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가 간신히 되찾았던 작은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 안에 숨어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킨 채 공포에 떨어야 했다. 기사를 접한 권희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 살기마저 띠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을 향한 공격이 아니었다. 그의 아이들을 향한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즉시 사설 경호팀을 서연의 아파트로 보내 기자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했다. 그리고 김비서를 통해 그녀에게 연락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할 테니 절대로 도망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는 부정도 소송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 대응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고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줄 뿐이었다.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실을 그의 입으로 직접 밝히는 것뿐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의 재개는 물론 그의 아버지와 윤채리까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생활 노출을 극도로 꺼리던 그였기에 모두의 충격은 더욱 컸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지는 가운데 권희환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차갑도록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결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준비된 원고 없이 자신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근 저와 관련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다. 그는 한서연 씨를 알고 있다고 시인했다. 그리고 첫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녀는 저의 현재 내연녀가 아닙니다. 그녀는 8년 전 제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제 첫사랑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어서 그들의 과거와 사랑, 그리고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를 담담히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에 개입했으며 거짓과 협박으로 그녀를 쫓아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는 아버지의 계략을 어리석게 믿어버린 자신의 과오 또한 인정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그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 그 자체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을 띄웠다. 서준과 서아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기사에서는 한서연 씨의 아이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바로 제 아이들입니다. 그의 선언은 기자회견장에 정적을 가져왔. 오늘부로 이 아이들은 진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제 남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어머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와 관련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장내는 경악과 흥분으로 가득 찼다. 모든 이야기가 한순간에 뒤집혔다. 권희환은 불륜남이 아닌 비극적인 사랑의 주인공이 되었다. 한서연은 꽃뱀이 아닌 거대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비운의 여인이 되었다. 그리고 권 회장과 윤채리는 이 모든 비극을 연출한 악당으로 전락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김 비서가 가져다 준 태블릿으로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남자를 보았다. 그녀는 스크린 가득 채운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아이들이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난 사랑과 감사,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졌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시끄러워졌지만 한서연의 세상은 반대로 경이로운 고요를 되찾았다. 그녀의 아파트 앞을 진치고 있던 기자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잦아들었다. 공포와 불안이 거친 자리에 따뜻한 안도감이 내려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 밖에 누가 와 있는지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 권희환이 서 있었다. 세상의 모든 폭풍을 홀로 감당해낸 남자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화려한 갑옷을 입은 CEO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러 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말들이 눈빛을 통해 오갔다. 후회와 용서, 아픔과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다시 확인한 사랑.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이환이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대답했다. 어서 와요, 당신의 집에.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8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의 마음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 아이들이 거실로 나왔다. 아이들은 집에 와 있는 공원 아저씨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서아가 그에게 달려가 물었다. 아저씨, 우리 아빠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랬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환의 마지막 이성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8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야. 그는 두 아이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아이들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그의 텅 비었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감에 전율했다. 늘 동생을 지키던 서준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품에 안겼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마침내 흩어졌던 가족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환은 서연과 아이들을 자신의 화려한 세계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가 기꺼이 그들의 소박한 세상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처분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딸린 평범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의 등하교를 직접 챙기며 아빠의 역할을 배워나갔다. 서연은 다시 사랑을 믿고 그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세상의 심판은 냉정했다. 기자회견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권 회장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불명예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아들의 마음을 되돌려보려 애썼지만 한 번 깨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윤채리와 그녀의 집안 역시 희대의 악녀라는 오명과 함께 대중의 외면을 받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정의는 더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안정을 되찾았을 때 이화는 서연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화려한 이벤트 대신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를 선택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서연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로 향했다. 8년 전 그들이 함께 거닐었던 벤치 앞에서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박한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 주었다. 한서연, 당신은 내 첫사랑이었고 내 마지막 사랑이야. 나와 아이들이 당신의 공식적인 가족이 되어 줄래?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이 마침내 완전한 행복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몇 달 뒤 그들의 새로운 집에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식탁에는 네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서준은 학교에서 있을 축구 시합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고, 서아는 아빠에게 새로 그린 그림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그리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는 이환의 눈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권이환은 더 이상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한서연 역시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홀로 맞서 싸우던 위태로운 미혼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를 가진 행복한 여인이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부와 명예가 아닌 세상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낸 위대한 사랑으로 지어진 그들만의 행복한 성에서